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22번째 일기장. 사람들은 영원을 염원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랑도 삶도 끝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영원하길 바랬던 모든 것들에 연민이 느껴져 참으로 씁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이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소중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망가지지 않도록 매 순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1장) 영원함의 매력.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너머.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죽는다.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후 대략 30억 년에 걸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동안 죽음의 칼날은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는 육지로, 하늘로 진출하면서 삶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지만 은하의 별보다 많았던 탄생과 죽음의 대차대조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교한 균형을 이룰 것이다. 생명이 번성하는 과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죽음은 지평선 밑으로 사라지는 태양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오직 인간만이 간파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인간이 출현하기 한참 전에 지구에 생존했던 생명체들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과 대규모 화산 활동, 그리고 초대형 지진을 겪으면서 살 길을 모색했지만 이것은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당신과 나를 포함한 인간은 아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정말 두려운 현실이다.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후 깊은 의식 속에 묻어두거나 애써 무시한 채 살아가지만 의식을 한꺼풀 벗겨내면 불편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을 두고 기쁨의 원천에 서식하는 벌레라고 했다. 일과 놀이, 갈망, 노력, 사랑 등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다양한 실로 짠 직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 치밀하게 엮여 있다가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린다. 물론 죽음을 항상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은 정신 건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세속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투입한다. 그러나 삶이 유한하다는 생각은 항상 뇌리에 남아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도전할 때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음은 셰익스피어나 베토벤 또는 아인슈타인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데 육체는 땅에 묶인 채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운명이니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화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말한다. 인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의 의식은 자신을 자연에서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만 육체는 결국 땅속에 묻혀 썩어갈 운명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죽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단체, 가족, 팀, 사회, 종교, 국가 등에 헌신하면서 영혼에 대한 갈망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담은 상징적 인공물을 세우는데 일생을 바치기도 한다.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스는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라고 했다. 개 중에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육체적 우월감이나 권력 또는 부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영혼을 향한 염원은 지난 수천 년에 걸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후 세계에 대한 예언과 환생의 가르침, 그리고 바람에 흩어지는 만다라 등은 단명한 삶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에 가까워지려는 몸부림의 결과였다. 그리고 최근 100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 덕분에 우리는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먼 훗날 닥쳐올 미래까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영원 자체는 방정식을 초월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주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행성과 별, 태양계, 은하, 블랙홀에서 소용돌이치는 성운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개개의 생명체도 유한하지만 사실 생명 자체도 유한하다. 칼 세이건이 햇살에 흩날리는 먼지라고 표현했던 지구는 장차 불모지로 변할 우주에 핀 무상한 꽃이다. 지구뿐만이 아니다.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주 잠깐 동안 존재하면서 쏟아지는 별빛을 반주 삼아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빼어난 통찰과 창조력, 창의력을 가미하여 방대한 양의 지식을 축적해왔다. 인간 개인은 단명한 존재지만 만물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주는 어떤 섭리를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과 그들이 쌓아온 과학적 지식,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유일한 종이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찾은 다양한 패턴을 하나로 엮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놀라고 즐거워하고 가끔은 공포에 떨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지식을 망라한 도서관에서 서가를 아무리 뒤져도 자연에 대한 모든 이해를 한 권으로 요약한 책은 찾을 수 없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로부터 알게 된 현실의 패턴을 각기 다른 언어와 어휘로 정리한 여러 권의 책이 주어져 있다. 지구 같은 행성에서 피카소에 이르는 모든 현실적 객체들을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려면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와 같은 입자를 도입해야 하며
생명의 출현과 진화를 분자와 세포의 생화학적 과정으로 설명하려면 신진대사와 목재, 변이, 적응 등과 같은 생명 현상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신경의 기본 단위인 뉴런과 정보, 사고, 인식에서 생존 본능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신화와 종교, 문학과 철학, 예술과 음악 등 인간의 정신 활동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쿼크에서 의식에 이르는 이야기는 거대한 연대기를 방불케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돈키호테는 살짝 정신병기가 있는 평범한 남자 알론소 키아노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돈키호테라 칭하며 무사 수업을 떠나 다양한 모험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이 소설을 집필한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인간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생체의 에너지 변환 과정, 음식물 섭취, 소화, 배설 등을 통해 뼈와 근육을 유지했고 이 모든 것은 원자와 분자의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며 원자와 분자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수십억 년 동안 생명활동에 관여해왔다. 그리고 지구는 먼 옛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진 잔해로부터 탄생했고 초신성의 기원은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는 돈키호테의 무용담을 읽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고 돈키호테의 기행에 동질감을 느낀다. 돈키호테라는 인간의 특성을 원자와 분자의 운동으로 서술하거나 세르반테스가 글을 쓰는 동안 그의 두뇌에서 일어난 신경 전달 과정으로 서술했다면 독자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이야기는 주제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알맞은 언어로 서술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언젠가 우리는 현실과 소설, 과학과 상상을 망라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이 충분히 깊어지면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상 칼레의 시민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벅찬 감정을 입자에 기초한 통일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회전하는 접시에 반사된 불빛에서 힌트를 얻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새롭게 써내려간 리처드 파인먼의 영감 어린 정신세계를 평범한 사람도 이해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언젠가는 마음과 물질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여 블랙홀에서 베토벤까지,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월트 휘트먼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능력이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해도 이미 알려진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한때 논쟁의 대상이 되었건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건 간에 기원과 발달 과정을 추적하면 그 이야기가 우주의 특정 시간대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에 남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각 장에 걸쳐 여러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 책에서 독자들은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공유하고 있는 두 가지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 장의 주제인 엔트로피다. 그동안 여러 과학서적에서 무질서도나 항상 증가하는 양으로 소개되어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이겠지만 사실 엔트로피는 물리계의 미래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가끔은 물리계가 자신의 흐름에 역행하도록 만드는 미묘한 양이다. 빅뱅의 여파로 탄생한 입자들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별과 은하, 행성 등 질서정연한 천체를 형성하고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까지 만든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와 같은 흐름이 촉발된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의 두 번째 주제인 진화에 도달하게 된다. 진화는 살아있는 개의 점진적 변화를 초래하는 원동력이지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부터 작용하고 있었다. 아득한 과거부터 분자는 자연에서 온전한 형태로 살아남기 위해 자기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이 내용은 4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소위 분자 진화론으로 불리는 분자들 사이에 화학 전투가 반복되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최초의 분자가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야는 지금 한창 연구 중이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룬 업적을 보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엔트로피와 진화는 서로 협조하여 생명의 출현을 유도한 최적의 파트너였을지도 모른다. 언뜻 생각하면 둘의 조합은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최근에 엔트로피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반영구적 에너지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원이 한정된 행성의 분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 의외로 높다. 이 가설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지만 지구 탄생 후 10억 년쯤 지난 시기에 진화합이 강하게 작용하여 찰스 다윈의 표준 진화가 진행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DNA가 복제되는 중에 우주선에 노출되어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일어나도 생명체의 건강 상태나 적응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운이 좋으면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획득한 형질은 후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타고난 개체는 성체로 성장하여 후손을 퍼뜨릴 기회가 그만큼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세대가 거듭되다 보면 적응력이 뛰어난 개체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변화가 수십억 년에 걸쳐 반복된 끝에 드디어 인지력을 가진 생명체가 지구에 등장했고, 개 중에는 무언가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자아 인식이 드디어 탄생한 것이다. 이 생명체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의문을 떠올렸다. 소용돌이치는 물질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계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설명을 제시했는데, 공통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두뇌의 구성 요소와 기능, 그리고 연결망에 대하여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필요한 지식이 모두 확보되면 의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의식의 기원과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수수께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뿐만 아니라 현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인간의 정교한 인지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홍적세에 우리의 선조들은 수만 세대에 걸쳐 무리를 지어 수렵 생활을 하면서 조직을 체계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교환하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 능력을 키웠으며, 개인의 능력이 함양되면서 소규모 단체가
무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져갔다. 이런 순서에 입각하여 6장에서는 언어 습득력과 이야기 전달 능력을 키워온 과정을 돌아보고 7장에서는 특정 주제로 넘어가서 인간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되짚어 볼 예정이며 8장에서는 창의적 표현을 추구해온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볼 것이다. 학자들은 이 모든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을 내놓았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가장 중요한 등불은 인간의 행동에 직접 적용되는 다윈의 진화론이다. 두뇌는 진화합을 통해 개선되어 온 또 하나의 생물학적 구조물로서 인간의 행동 방식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지과학자와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몸의 생물학적 구조와 행동 패턴이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입증했다. 그러므로 문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여정에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치형 엄지손가락이나 직립보행과 달리 인간의 두뇌 중 상당 부분은 행동보다 성향을 좌우하는 쪽으로 진화해왔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두뇌의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인간의 행동도 복잡하고 신중하면서 자기성찰적인 마음의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의 여정의 앞길을 밝혀줄 두 번째 등불은 삶의 내면에서 함양된 정교한 인지 능력이다. 과거에 여러 사상가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인지력을 통해 강한 힘을 얻었고 그 덕분에 모든 지구 생명체들 중 최상위에 오를 수 있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정신적 기능은 현실의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은 환경을 정교하게 조작하는 능력이 있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르네 데카르트의 결론은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 후속 결론을 낳았을 것이다. 완곡하게 말해서 현실은 다소 당혹스럽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인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삶의 일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인류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무시해왔다. 간단히 말해서 인류의 종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창조 과정을 제어하고 유한한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그림과 조각, 음악 등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헤라클레스와 거웨인, 그리고 헤르미오네가 지금도 영웅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이들의 죽음을 정복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과학을 통해 현실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과거에 선조들이 신의 영역으로 치부했던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인간 특유의 창조력을 10분 발휘하여 태생적인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동기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유발한 영감을 추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5만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라스코 동굴에 사슴을 그려넣고 20세기 초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조직화하는 능력 덕분이었다. 창조적 행동을 추구하는 습성은 안전한 거처와 생존에 집중하면서 과도하게 진화한 대용량 두뇌의 부산물일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과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창조물을 상상하고 만들고 경험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의력을 10분 발휘하여 영혼을 상징하는 콘텐츠를 부지런히 개발해왔다. 우리는 수천 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주의 기원과 원자, 별, 행성의 구성, 성분을 탐구하고 생명과 의식, 문화의 발달 과정을 추적해왔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의 근심은 더 커지기도 하고 가끔은 위안을 얻기도 하겠지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며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숨가쁘게 달리는 미래의 학자들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할리우드의 공상과학 영화들은 미래의 문명을 꽤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수백, 수천 년 후라고 하면 꽤 먼 미래 같지만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불과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의 삶을 상상하는 것은 물론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영화처럼 극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미래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기껏해야 수천 년 정도인데 우주적 시간 규모에서 볼 때 이런 예측은 별 의미가 없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책에서 탐구할 내용의 기초가 그런대로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는 점이다. 나의 목적은 우주의 미래를 대략적으로 그러나 풍부한 색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고려하지 않아도 도중에 길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이 사라지고 없는 미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겉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의 관심을 끌거나 우리가 아끼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떠올리곤 한다. 앞으로 진화는 생명과 마음을 생물학적이면서 컴퓨터를 닮은 형태로 이끌어갈 것이다. 또는 그 외의 형태일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 물리적 요소와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의식적 사고는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테즈메이니아 호랑이나 상아 부리 딱따구리처럼 가끔씩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인가? 개인의 의식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개인의 마음을 보존하는 첨단 기술과 어떤 관계도 없다. 내가 궁금한 것은 사고라는 현상이 인간의 두뇌나 슈퍼컴퓨터 또는 얽힌 관계에 있는 입자 등 물리적 과정의 도움을 받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간의 사고는 우연히 조성된 일련의 환경과 함께 탄생했으며
이로부터 인간의 사고가 수성이나 헨리 해성이 아닌 지구에서 탄생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고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지구의 환경이 생명 현상과 사고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가 조금만 변해도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전체에도 인간의 사고처럼 필연적이고 국지적인 관심사가 존재할까? 심증적으로는 있을 것 같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다. 사고를 물리적 과정으로 간주하면 현재의 지구이건 다른 시간대의 다른 행성이건 까다로운 환경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고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대략적인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을 거쳐 진화하는 환경 조건이 지적 생명체에게 무한정 우호적일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길을 안내할 가이드는 입자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 그리고 우주론이다. 이 분야를 활용하면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빅뱅 후 지금까지 흐른 시간보다 훨씬 먼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다른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듯이 나도 자연이 우리의 자만심을 누그러뜨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관측 결과와 계산 결과, 그리고 새로 발견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행성과 별, 태양계, 은하, 심지어는 블랙홀조차도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법칙에 의거하여 일련의 물리적 과정을 겪다가 입자 단위로 산산이 분해되어 차갑고 조용한 우주를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될 것이다. 이토록 변화무쌍한 우주에서 의식적 사고는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다시 한번 엔트로피를 소환해야 한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흔적을 추적하다 보면 사고라는 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실행되었건 간에 주변 환경에 축적된 폐기물 때문에 심각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암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먼 미래에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생성한 열기에 깡그리 타버려서
사고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앞으로 독자들은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사고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설을 접하게 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생명과 사고의 더 우호적인 버전의 우주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직설적인 메시지는 지적인 생명체가 단명한다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가능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우주적 시간대에서 아주 짧을 수도 있다. 냉정한 관점에서 우주의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한다면 생명체는 아예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다.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인간의 삶이 두 어둠 사이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작은 틈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생명 자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삶의 단명함을 한탄하면서 영혼을 상징하는 것들로부터 위안을 얻는다. 미래에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당신과 내가 한 일, 당신과 내가 만든 것, 그리고 당신과 내가 남긴 것들은 미래의 생명과 사고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겠지만, 먼 미래에는 생명과 사고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우주는 텅 빈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우주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지식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통일장 이론을 배우고 블랙홀의 특성을 배우고 시간의 특성을 배운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짜릿하고, 세기적 발견을 접하면 온 마음을 빼앗긴다.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과학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가끔은 머리를 넘어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이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주의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생각할 때 주로 머리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학으로 표현된 흥미진진하면서 추상적인 영감의 집합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내가 진정으로 모든 삶과 모든 사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업적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로 그랬다. 개개의 단어에 담긴 의미를 습관처럼 흘려넘기지 않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모든 것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우쭐해지거나 자연의 치밀한 구조에 경이로움을 느낀 적은 종종 있었지만 수학과 물리학으로 얻은 결과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후로 감정이 서서히 정제되어 지금은 먼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경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에 파묻혀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독자들은 이 친구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며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나와 개인적 친분이 없으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감이 잡힐 것이다. 나는 엄밀하고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수학과 물리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속한 세계에서는 명확한 계산을 통해 입증된 방정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며 방정식으로 예측된 값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은 소수점 이하 10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으로 평온한 관계를 느꼈을 때 나 자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종업원이 얼그레이에 상한 두유를 넣은 걸까?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기어이 정신줄을 놓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둘 다 아니었다. 우리는 자신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짧은 삶의 허무함을 위안해온 오랜 혈통의 후손이 아니던가. 그 흔적이 오래 남을수록 자신의 삶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죽음은 당신의 삶을 지워버린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려면 한 인간의 삶에 담긴 의미가 남김없이 파괴되어야 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된다. 라고 했다. 나처럼 전통적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워버린다는 말을 애써 무시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양육되고 교육받고 경험과 경력을 쌓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나의 주된 관심사는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었기에
결국 시공간과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물리학자가 되었다.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을 초월한 곳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다면 사실 물리학자만한 직업도 없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 자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생명과 사고는 우주의 방대한 시간대에서 아주 작은 오아시스와도 같다. 경이롭기 그지없는 온갖 물리적 과정들은 우아한 수학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생명과 마음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별로 길지 않다.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우주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특별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스타벅스에서 얼그레이를 마시다가 문득 떠오른 느낌이다. 이날 나는 앞서 말한 대로 평온한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고 암울한 미래보다 일시적이지만 경이로운 현재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과거의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 작가, 예술가, 그리고 영적 스승들이 남긴 교훈, 즉,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교훈의 우주적 버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에서 영감을 얻었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영혼은 수없이 많은 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고 초월주의자이자 시인이었던 헨리 소로도 매 순간에 담긴 영혼을 이야기했다. 이런 느낌은 시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더욱 강렬해진다. 방대한 우주와 유구한 시간 속에서 지금 여기는 정말로 특별하면서 순간적인 개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지금 여기의 특별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학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기나긴 여행을 떠날 참이다. 이 여행길에서 초기의 혼돈으로부터 생명과 마음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자신이 단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 많고 열정적이고 근심 많고 자기 성찰적이고 창의적이면서 회의적인 마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종교의 탄생과 창조적 표현에 대한 욕구,
과학의 약진, 진리 탐구,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프란츠 카프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영혼에 대한 갈망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의 핵심 키워드이며 우리는 여기에 기초하여 행성과 별, 은하, 블랙홀에서 생명과 마음에 이르는 모든 현실적 존재의 미래를 평가할 것이다. 이 여정에서 눈에 띄게 빛을 발하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정신이다. 우리는 거대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야심찬 탐험가다. 지난 수백 년 사이의 인간은 물질과 마음,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상당 부분 알아냈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수학 법칙이 우리의 행동 규범이나 아름다움의 기준, 인간관계, 그리고 이해와 목적을 추구하는 노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언어와 이야기, 예술과 신화, 종교와 과학은 냉정하고 엄격한 우주의 역학 법칙을 이용하여 일관성과 가치, 그리고 의미를 찾아왔다. 물론 이런 과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모든 생명은 일시적이며 우리가 애써 이해한 내용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다. 그러므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태양의 가호 아래 잠시 동안 존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임무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보자.